제초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낮잠 폐기 수준으로 될 것인가?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1조 9천억을 초과이익 환수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요즘에 정비사업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정비사업 투자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왜 정비사업에 요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 이 이전 정부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3, 4년 후에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극명한데요. 오늘 이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정비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제초안이죠. 제초안 실거주 의무 폐지 낮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완화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잠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폐기 수준으로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죠.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1년여째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1대 국회죠. 21대 국회 만료 기간이 앞으로 내년이죠. 내년 6월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 나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실거주 의무 폐지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안에 끝내지 않으면 다 무산이 된다, 폐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무조건 규제 완화를 할 수가 있는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죠. 노후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그 다음에 주택법 일부가 지금 계속해서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혼란이 앞으로 계속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경우는 청약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제 완화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완화가 됨으로써 시공사의 이익이 더 돌아가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더 빨리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됨으로써 청약에 넣는 분들에 의해서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완화 사항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이랑 야당이랑 아직 의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자칫하다가는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무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정비사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을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이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유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남들 따라 울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비사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적정 수요를 봤을 때는 47,000가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 그래프를 봤을 때는 정말 공급량이 급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도에는 아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 물량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서울시 정책 방향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 주택, 서울시 주택이죠. 인허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 7월이죠. 7월달 보시게 되면은 인허가 건으로 봤을 때 18,53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허가입니다. 인허가만 해준 겁니다. 그 전만 봤을 때도 인허가 물량이 줄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10년 전이죠. 10년 전으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만 봤을 때 40% 이상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허가의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착공 실적도 봐야 됩니다. 인허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망하는 시공사들도 있을 거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착공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허가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허가가 나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허가 물량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만 봤을 때 우리가 나대지라 그러죠. 정말 놀고 있는 땅이 서울시에 있나요? 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다 건물로 빼곡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나 지방 쪽은 나대지가 있나요? 많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논이라든가 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허물어야 됩니다. 재건축이 됐던 아니면 재개발이 됐던 기존 건물을 허물고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정말 대폭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이제 건축비죠. 건축비 인상이 정말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상승했지, 금리까지 높지.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대출도 못 받아. 근데 건물을 지어봤자 손해야. 그러면 누가 건물을 지을까요? 그만큼 공급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전쟁이 종결이 됐을 때 그나마 원자재 가격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건축비가 내려가겠죠. 현재 지금 2, 3년 전에 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얼마냐? 정비사업으로 유명한데 반포 주공 1단지죠. 그전까지 건축비로만 봤을 때 650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냐? 850만 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포 주공 1단지의 경우는 워낙에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옵니다. 시공을 해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공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시공사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출도 안 나오지. 원자재 가격이 높지. 인건비도 높지. 금리도 높지. 그러니까 공급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는 규제까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를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뚜렷한 완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나마 전쟁이 종결이 됐을 때는 원자재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내려감으로써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리스크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공급이 안 되더라도 공급이 부족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우리는 정비 사업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네, 두 번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정비사업,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유리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 있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통계 조작이죠.
통계 조작이 요번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현 정부가 아니라 이 이전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정비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정비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건축의 가장 큰 규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초과 이익 환수제.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재건축의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금액만큼 정부에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 이 다음 설명을 드려야지 이야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을 조금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야지 이해가 빨리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종전 집값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 통계죠. KB 통계로 봤을 때 종전 집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조작, 부동산 원이 통계 조작을 했을 때의 종전 집값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있죠? 개발 비용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조작을 왜 했나요? 집값 상승분을 내려서 일부러 적게 올랐다. 우리가 지금 규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한 거였죠. 바로 부동산 원으로 통해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이 KB 민간으로 통해서 가격 상승분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오른 통계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빨간색 분으로. 그러면은 이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집값을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려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당연히 아래에 이제 그래프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초과 금액을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낮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익이 그만큼 커진 거고, 그 다음에 집값이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제 금액이 그만큼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재건축을 할 때에는 바로 부동산원이죠. 이 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갖고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의 금액을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KB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통계 자료를 갖고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원의 자료를 갖고서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이렇게 낮게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던 단지들이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얼마를 내느냐, 1조 9천억을 초과이익 환수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상분으로 납부를 했을 때에는 바로 9천억 정도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내면 되는데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함으로써 1조 가량이 더 많이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통계 조작이 이루어져서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어디에만 있다? 바로 재건축에만 있다. 재개발에는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바로 재개발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재건축에는 있고 재개발에는 없는 재개발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재건축은 비싸죠.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도 비쌉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들어갔다. 그러면 프리미엄 값이 정말 몇 배로 붙어서 더 비쌉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비싸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재건축은 비싸다. 공감을 하는 내용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기는 싸죠. 초기에는 싸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재건축의 규제 영향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재건축 규제 영향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먼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에만 있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봤을 때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이죠.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 그런데 여기서 전매 제한으로 봤을 때 재건축의 경우는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팔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바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입니다. 그만큼 더 늦게까지도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명의 자체가 땅, 건물 같이 있어야지 조합원 자격이 이루어지는데 재개발의 경우는 땅만 갖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조합원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재건축 조합원 동의인데요. 말 그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을 준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동의를 하던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싹 다 현금 청산입니다. 조합 설립 때 무조건 동의를 해야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끝까지 반대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조합원 자격을 다 준다라는 점, 이제 이 점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재개발은 반대로 노후도 기준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둘 다 노후가 되어야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 노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재개발은 노후도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노후도 66%, 그 다음에 1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사항으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셋 중에 하나만 선택사항으로 해서 충족이 되면 재개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안전진단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완화책이 나와서 이 재건축이 진행하는 단지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재개발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항목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똑같이 정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꼭 비교를 해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많은 규제 항목들이 묶여있는 재건축보다는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규제 항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말 성공적으로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는 성공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겁니다. 불경기일 때는 가격 방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는 상승을 넘어서 폭등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말을 뭐 저렇게 진지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투자 금액이 1억밖에 없어. 1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이지?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내 투자 금액 1억 갖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없네? 어디에 투자를 하지? 저 F 지역이 있네? F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F지역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경기 때 가격 방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상승장일 때는 정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정말 상승을 넘어서 폭등을 할 수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재개발에 투자를 하든 입지, 본인의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 선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지 선정에 있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받고 임장활동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가 있는 해결책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비사업 안에서도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지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고 통화 상담 가능하고 특강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